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강사회를 약사회 대경지부 한송희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의약품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이 의약품 관련한 보건정책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품절, 의약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처방전 가지고 왔는데 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약사들도 있었고, 환자들도 물론 스트레스죠. 보시면 이제 2002년 8월, 2002년부터 지금 작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한동안 또 소화 관련된 약품도 많이 부족하여서 진짜 보호자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필수 약품, 항암제가 없어서 제때 원래 스케줄이 있던 만큼 3주면 3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3주를 제때 못 받고 4주, 5주에 걸쳐서 늘려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필수약품의 품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계속 일부 약들 올려주고 있지만 여전히 품절인 약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 수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코로나 한 2021년에 거의 한 2배에 가면 약품이 공급 부족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족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조금씩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제 집에 이제 코로나 걸리면 집에 격리돼야 되니까 상비약 구하겠다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입량이 폭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제품이나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별로 비축하는 상황이,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외자사들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지만 공장은 아시아나 인도나 이렇게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 때 거기에 있던 것들 옮기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또 공급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회 토론회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도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는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한 협의체는 만들었습니다.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지금 현재 유일한 그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대응하는 기구인데요. 그 이제까지 했는 조치를 보면 제약사한테 생산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거, 더 많이 생산하라는 독려, 그리고 아니면 의료계의 사용량 조정 요청. 가끔씩 약국에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성분의 약이 없으니까 다른 성분의 약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뜹니다. 그럼 약을 못 구하는 약국들을 많으면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처방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약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되고,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는 유통회국이나 이런 규제안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처리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민간 협의체의 문제는 뭐냐면 공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상이 되는 시점보다는 미리 상황을 파악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생기고 나서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민간협의체에서
공급 부족 품절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세 재고가 없으면 품절인가? 공급 부족인가? 아니면 제약세는 없는데 유통업체에 약이 있으면 그건 품절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방량에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공급되는 양이 많은가 적은가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제약사가 공급 중단이나 생산 중단을 하면 식약처에 60일 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 건수가 아주 미미하고요. 실제로 그런 중단이 있었지만 그런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지만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일한 수급 불균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지만 협의체지만 안정적인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 급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와 식약처에 있지만 체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니터링 결과가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직접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사회는 약사회에서 이제 3월부터 매주 이제 2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데이터, 식약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종합 병원들의 홈페이지에도 품절약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식약처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볼 수 없게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차단된 거죠. 모니터링의 어떤 자료를 투명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차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품절 보고서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링크가 차단된 게 그걸로 이제 품절 보고서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이 작년 2022년부터 계속 가격 인상이 되고 있죠. 뭐 제약사들은 원가 상승했다, 아니면 사용량 늘리기 위해서 시설 확충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필수 약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좀 수급 불안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땜 방식으로도 하는데 그러면 뭐 온갖 보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문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품절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면은 거래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사정해야 되는 약사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약사의 어떤 자기 능력껏 구해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더 답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 필수 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국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좀 뭐 터무니없다라고 하지만 국가 필수 약품은 오랫동안 목록을 작성하여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생물 테러, 뭐 응급, 뭐 예를 들어 뱀에 물렸다든지 어떤 응급 상황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약들, 코로나 백신 같은 거 필수 약품이었죠,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필수약, 그리고 감염병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상황에 필요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만약에 없어지면,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국가가 직접 뭐 제약사에 의뢰해서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서 사와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책무가 주어지는 그런 필수약품 목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필수약품 목록을 재정비한다는 전제하에서 70개 품목을 지정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급 불안정이란 이유로 소화약품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해제된 품목들을 이제 건약에서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뭐 특정 재해나 사고 발생할 경우에 치료 필수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해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1%라도 있다면, 발생했을 때는 그 약이 없다면 완전 국가 재난인 거죠. 그리고
이런 다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언제 생산 중단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차피 생산은 제약사 마음인데.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사고 발생할 경우에도 근거 부족을 발생할 대안이 있는지가 의문인 거죠. 국가가 그런 어떤 강력한 그 명령을 내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4년 예산을 보면 국가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없다면 국가가 그거를 기존의 제약사한테 의뢰하고 그걸 위탁 제조라고 하거든요.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전에 삭감했습니다. 장력 같은 경우는 한 6개 품목 정도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게끔 그 금액 1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조차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이 아까 식평원이나 식약처에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처방량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수급 생산하는 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보면 실제로 처방량은 줄었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뜨는 의약품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공적 마스크도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마스크보다는 의약품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왜 실제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시장 의존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약이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러고 나면은 이제 제약회사가 갑입니다. 제약회사가 공급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의지가 없으면 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 리피오돌이라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인데 조영제는 특히 이제 간암 색전술 항암 암 환자들한테 사용되면서 이제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사인 회사가 이제 2018년 3월에 수요도 늘고 원료도 부족하고 원가 대비해서 약가도 싸고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당시 보험급여에 줬던 약가의 5배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들하고 반발을 했죠. 5배가 뭐냐.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가격의 한 4배 정도로 가격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급을 안 하겠다는데. 그런데 가담 환자 색전술은 해야 되고 이런 정말 각과 을이 바뀌는 상황인 거죠. 구매자가 을이 되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2021년 5월에 제네릭이 이제 발매가 됩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한 개만 있을 때랑 그 회사 다른 회사가 그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제네릭이거든요. 그 약은 오리지널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은 또 더 상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리피오돌이 한 1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급 중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말하는 원가는 과연 얼마인가? 회사가 말하는 원가를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공급 문제가 이슈가 됐던 약들을 살펴보면 현재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포시가라는 당뇨 치료제인데 제네릭이 정제되면서 아까 오리지널 약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시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약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원래 1월에 급여가 확대됐습니다.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제약회사는 일단은 급여 확대를 원했다고 합니다. 급여 확대가 되면 어차피 시장이 커지니까 사용량, 판매량이 늘고 약간은 떨어지지만 매출이 줄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다시 철수를 번복할까?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최종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아직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철수를 번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핵치료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아직 결핵 환자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약들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저가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익 구조가 없는 제품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결핵은 국가 전염병 관리에서 필수 일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약인데 지금 5개 품목이 공급
중단을 계획했고 문제는 그 중에 두 개는 대체약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방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글로 불리는 현재 이제 소아중환자들 면역 결핍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헌혈량 감소,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해야 될 환자들한테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량을 한번 보면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비급여의 사용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에서. 그 유통의 어떤 실제로 처방하는 단위에서의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목숨과 위태로운 환자들한테 실제로 약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의존적 공급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그 약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약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고가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은 대부분 이제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약들을 개발된 약을 가지고 있는 작은 회사들을 사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 약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 때 비싸게 살 거잖아요. 그럼 약값도 다시 보다 더 올려야지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초고가 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10대 초국 제약기업이 전 세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 약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약들은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허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특허가 연장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제네릭, 똑같은 약을 다른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특허가 연장되면서. 그럼 약가가 떨어질 수 있는 기한도 점점 연장되는 거죠. 고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가와 독점 유지 기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례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 협상, 고가약이지만 가격 협상력을 넓히기 위해서 뭐 EU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감축법을 가지고 협상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약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원가라든지 개발 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해서 고가약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이제 특허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약사법에서 특허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자료 독점권이라고 합니다. 자료 독점권은 특허를 유지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니까 제네릭이 만드는 회사에서 그 자료를 써야지 그 새로운 똑같은 약을 다른 회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의약품 특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국도의 국가 비상사태, 뭐 공공의 이익, 아니면 전시, 국방상 필요한 이유, 아니면 특허는 발명됐지만 4년 동안 시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특허를 제한해서 제네릭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강제 실시라 그래서 그 특허가 있는 약이지만 국내 제약사가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특허를 하면서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약 만드는 방법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렇지만 특허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특허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학된 약사법, 이제 특허법은 일반적인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약사법은 약품과 관련된 자료 독점권을 또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법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공중보건이기에 따른 어떤 공중보건이기에만 이런 어떤 자료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다. 타 회사나 아니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한 거죠. 앞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면 지금
계약된 약사법에서는 뭐 감염병이 심각한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면 의약품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의약품, 국가가 R&D나 뭐 국가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죠. 높은 가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 그러면 그런 어떤 뭐 강제 실시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죠. 필수지만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 그럼 국가가 또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의약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탈상품화 공공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적인 생산 유통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국가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공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확대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심평원, 식약처 뭐 이렇게 분절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 주도를 공적인 영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사회는 약사회에서 22대 총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가면 원문을 전체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의약품 관련한 지금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주도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된다면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처방 단계에서 공공성을 통제 강화해야 된다. 아까 없는 약 처방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급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의약품 독점권에 대한 견제 수단, 아까 특허권, 자료 독점권 관련한 공약입니다. 네, 이상입니다.